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는 더욱 치열했죠.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자, 지금부터 소년왕 단종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종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정통성이었죠. 조선이 건국된 이후 단종만큼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의 첫째 아들이었고 단종 역시 문종의 적장자였습니다. 왕실의 정통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구조였던 셈이죠. 세종대왕은 손자인 단종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궁궐을 거닐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단종이 6살 때 왕세 손으로 책봉된 것도 이러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종이 왕세자로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에 세종의 기쁨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단종은 당연히 조선의 왕이 될 것이고 그 과정도 순탄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종이 갑작스레 승하한 것이죠. 즉위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야 했죠. 이것만으로도 큰 슬픔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보살펴줄 왕실의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세종 말년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단종을 지켜줄 가족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종은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와중에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문종이 승하한 지 닷새 만인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 앞에서 즉위식이 거행됐죠. 조선 역사를 통틀어 10대 초반의 나이로 왕이 된 첫 사례였습니다. 문종은 죽음을 앞두고 한 신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바로 김종서였죠.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걱정이 담긴 당부였습니다. 김종서는 태종부터 시작해 세종, 문종을 거쳐 이제 단종까지 4명의 왕을 모신 중신이었습니다. 단종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어른 중 하나이기도 했죠. 왕이 임종시에 후계자나 중신들에게 국사를 부탁하는 것을 고명이라 하는데 김종서는 바로 이 고명을 받은 대신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에게는 궁궐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12살 소년이 조선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정사를 보던 단종 앞에 한 장의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단종은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황표정사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이미 노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신들이 3명 정도의 후보를 추천하면 왕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해 점을 찍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단종이 받은 문서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왕의 승인만 받으려 한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왕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일을 확인받으러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순간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종에게는 김종서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죠. 결국 대신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단종이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즉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사헌부 관리들이 단종을 찾아와 궁궐 내에 있는 불당을 철거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는 조선에서 궁궐에 불교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하들이 강하게 주장한 것이죠. 이때 단종이 분명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어린 왕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이 자신들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단종은 그들의 기대를 깨고 왕으로서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죠. 이렇게 단종은 서서히 왕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 넉 달쯤 지났을 때 단종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명사은사 파견 문제였는데 조선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고 정식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이 처음으로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단종 역시 자신의 첫
첫 대회 업무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나 보낼 수 없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힘든 임무를 자청하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1452년 9월 10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주상이 어리고 조정의 대신들은 국사를 돌봐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특별히 맡은 일이 없으니 사신으로 가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관직도 없어 자리를 비워도 무방하다는 논리였죠. 단종의 큰 삼촌인 수양대군은 왕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가는 것이 명나라에도 예를 갖추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명 대신 김종서와는 달리 수양대군은 혈육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조카를 위해 앞장서는 삼촌을 보며 단종은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수양대군이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만 자원했을 리 없다는 것을요. 실제로 문종 사후 수양대군은 권력의 핵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단종의 즉위와 관련된 핵심 사절단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할 기회였던 것이죠. 정치적 욕망이 큰 수양대군을 단종 주변의 신하들은 경계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 왕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명나라 방문을 반대했죠. 그럼에도 수양대군은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명나라에서도 조선 조정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약 1년이 흐른 1453년 5월 17일 삼촌 수양대군이 정무를 보던 단종을 찾아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혼인을 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단종은 13살이 됐음에도 왕비가 없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양대군이 혼사를 권한 것입니다. 단종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3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례를 치른다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효심은 훌륭하지만 서둘러 혼례를 올리고 후사를 준비해야 국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단종은 삼촌의 혼인 제안을 예법에 맞지 않다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제안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단종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삼촌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조금씩 자라나던 단종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혈육인 경혜공주였죠. 단종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경혜공주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매의 평화로운 시간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도 단종은 누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고 잠시 후 삼촌 수양대군이 급히 경혜공주의 집에 나타났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린 임금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레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친 삼촌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다른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니 지금 당장 승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왕명을 받았다는 증거인 명패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죠. 단종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삼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명패를 작성해 신하들을 소환하라는 대로 모두 따른 것이죠. 단종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종도 수양대군의 야심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종 곁에는 김종서로 대표되는 관료 집단이 있었고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왕족들도 있었죠. 게다가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고 혼사를 주선하려 애쓰는 등 적극적으로 보필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단종은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유정난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죠.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직책을 얻은 데 이어 핵심 요직들을 여러 개나 장악하게 됐죠. 계유정난으로 신뢰하던 신하들을 한순간에 잃은 단종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하들을 가차없이 제거한 수양대군의 칼날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테니까요. 계유정난이 발생하고 석 달쯤 지난 1454년 1월 왕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며 조용히 지내던 단종에게 이제는 공포스럽게 느껴질 삼촌 수양대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하께서 외롭고 힘드시니 모두가 왕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허락을 구했죠. 8달 전에 권했다가 거절당했던 혼인을 또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종의 의사와 무관하게 왕비 간택령을 선포해버렸죠. 그리고는
신속하게 왕비 책봉식까지 진행해버렸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일생일대의 혼례조차 삼촌 수양대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혼례라면 차라리 수양대군 쪽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죠. 수양대군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과 무관한 집안 출신이 외척 세력으로 단종을 지원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혼례 주도를 통해 수양대군이 단종의 후견인이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단종의 왕비로 선택된 인물을 보면 수양대군이 왜 혼례를 서두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지목한 단종의 왕비는 정순왕후 송씨였죠.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삼촌의 영향력으로 혼례를 치렀지만 단종과 정순왕후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힘든 상황을 함께 견뎌내자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약 1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단종에 관한 수상한 이야기가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협박해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이죠. 수양대군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바로 이때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 관한 놀라운 공개 성명을 발표합니다. 숙부의 충성과 공적은 과인만이 아니라 종묘사직이 모두 아는 바이며 근거 없는 말로 이간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단종이 삼촌을 두둔하는 글을 공표한 것입니다. 심지어 단종은 삼촌과 자신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성명문을 자세히 보면 삼촌 수양대군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옛날 성왕이 어렸을 때 주공이 섭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린 왕에게 해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는 내용이었죠. 무왕이 반란을 일으킨 형제들을 처단한 뒤에야 나라가 안정됐으며 오늘날의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비유였습니다. 주공이라는 인물은 중국 고대 주나라 시대 무왕의 아우였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죠. 삼촌인 주공이 섭정을 맞자 주공이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반란이 발생했고 섭정이던 주공은 반란을 진압하고 조카인 성왕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7년여의 시간 동안 조카를 훌륭하게 보필하던 주공은 이후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죠. 단종은 이 성명문에서 삼촌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했습니다. 단종은 삼촌이 주나라 주공처럼 자신을 지켜주고 왕위는 탐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을 향한 단종의 절박한 소망이 담긴 성명문이었던 셈이죠. 단종은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태롭게 유지하던 단종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지 않은 신하가 있느냐는 물음에 신하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하늘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후궁이셨던 혜빈양 씨를 해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는 논리가 제기됐습니다. 단종에게 혜빈양 씨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 혜빈양 씨와 금성대군이 수양대군을 제거하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이죠. 단종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영모라는 무서운 죄목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결국 단종은 이 사건 이후 약 석 달 뒤인 1455년 윤유월 10일에 신하들을 경악시킬 발표를 합니다. 숙부께서는 선왕의 동생으로 오래전부터 덕망이 높았으니 이 무거운 책무를 벗어 숙부께 부탁하며 넘기겠다는 선언이었죠.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왕의 자리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종의 양의는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처럼 자신을 지켜주려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가까워지자 원하시는 게 왕이라면 드리겠으니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애원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안 될 말씀이라며 만류했지만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의 압력에 왕위를 포기한 단종. 이날이 바로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왕위를 강탈당한 단종은 노산군으로 격하됐죠. 왕에서 군으로 신분이 떨어진 것입니다. 단종은 창덕궁에서 쫓겨나
경복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먼 곳으로 유배됐습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이었죠.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 하나였으니까요. 영월로 떠나는 단종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옛 왕을 따라 나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렇게 단종은 쓸쓸히 영월로 향했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라는 곳에 유폐됐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인 곳이었죠.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유배인이 됐죠. 그런데 1456년 세조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된 것이죠. 사육신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 직전에 발각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형됐죠. 이 사건으로 세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세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1457년 10월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죠. 사약을 받은 단종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조선 역사상 가장 확고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던 소녀는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영월의 한 산자락에 묻었습니다. 엄흥도는 이 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1698년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복권됐습니다. 죽은 지 무려 240여 년 만의 일이었죠.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지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단종의 무덤도 왕릉으로 격상됐습니다.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단종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버지 문종이 오래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의 어른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권력의 굶주린 삼촌을 만났죠.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날 때 보였던 태도가 생각납니다. 원하시는 게 왕이라면 드리겠으니 자신의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달라는 그 절박한 심정 말입니다.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단종은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고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단종을 기억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왕이기도 하죠. 단종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정통성은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왕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종은 비록 왕위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에 쫓겨나고 17에 생을 마감한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단종이 보여준 품격과 인간미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단종의 정순 왕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홀로 지냈다고 하죠.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단종을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이 경혜공주였죠. 계유정난 때 집에서 단종과 함께 있다가 그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던 경혜공주는 평생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경혜공주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이 유일한 혈육이 멀리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권력투쟁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지켜지려 했던 인간적인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김종선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호하려 했지만 계유정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육신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꾀했죠. 엄흥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이들 모두 권력이 아니라 의리와 충성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였던 것이죠. 수양대군, 아니 세조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왕 아래서 조정이 흔들리고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는 세조를 권력욕의 눈먼 찬탈자로 기억합니다. 세조는 왕이 된 뒤에도 평생 단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늘 따라다녔고 복위 운동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권력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반면 단종은 권력을 잃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단종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왕위를 내놓았던 단종의 선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종의 손자로 태어나 최고의 정통성을 가졌지만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그 정통성도 무력했습니다. 어린 나이, 보호자의 부재, 그리고 야심찬 삼촌이라는 조건이 겹치면서 단종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았죠. 그럼에도 단종은 그 비극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영월 장릉의 소나무들은 지금도 단종을 지키며 서 있습니다. 수백 년 전 17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왕을 떠올리면 우리는 권력과 인간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단종은 왕위를 잃었지만 그의 고결한 마음과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끝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낸 왕. 그래서 단종은 비극 속에서도 가장 숭고하게 기억되는 인물로 남았습니다.